일단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M1의 정체가 뭔지. 네, M1이 이제 애플의 첫 이제 애플 실리콘 칩? 뭐 사실 애플 실리콘이 첫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기에는 계속 그 A 시리즈가 뭐 어떻게 보면 애플 실리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애플이 첫 맥 칩, 직접 만든 첫 맥 칩인데 사실 요게 이제 A14X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 그 아이패드 프로에 아마 A14X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텐데 디자인이 요 M1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추측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M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A14X라고 봐도 될 만큼 유사해요. 일단은 CPU 그 빅코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애플은 성능 코어라고도 부르고, 고성능 코어가 4개 들어가 있고 고효율 코어가 4개 들어가 있어요. 요게 아이폰에 들어가는 A14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코어가 2개, 고효율 코어가 4개 해서 6코어 구성인데 M1에는 4+4에서 8코어 구성. 근데 사실 6코어, 8코어 하면 산술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고성능 코어의 성능이 고효율 코어의 성능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6, 8에서 보이는 것보다 성능 차이는 더 많이 날 거고요. 칩 전체의 성능 차이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사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사용했던 인텔 맥들에는 언제부턴가 사실 애플 실리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메인 CPU가 아니었을 뿐이죠. T2 이런 거죠? 네, T2 칩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하던 역할들, 뭐 예를 들면 SSD 컨트롤러 역할, 아니면 뭐 실시간 암호화 복호화, 뭐 그리고 뭐 ISP, Secure Enclave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제 M1 칩 안으로 통합됐고요. 원래는 이제 그게 인텔 칩이었으니까 그 인텔 칩에 자기네들 IP를 집어넣을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2개의 칩을 유지를 했는데 이제 2개의 칩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나의 칩으로 통합이 됐고, 예, 통합이 돼서 이제 안에 SoC라고 하죠. 시스템 온 칩.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하는 칩들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맥의 뉴럴 엔진이 들어간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요 M1 안에는 이제 CPU, GPU, 뭐 뉴럴 엔진, 그리고 뭐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진짜 엄청난 다양한 이제 회로들이 들어가 있고, 플러스 이제 램이 같은 패키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 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아예 그 다이 위로 이렇게 POP를 해버리는데 그 우리가 폰에 A14 이렇게 써있는 그 까만색 네모, 그거는 사실 이제 D램입니다. D램. 우리가 보는 부분은 D램이고 그 D램을 이렇게 뽁 하고 뜯어내면 그 밑에 실제 다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폰은 이제 공간을 아끼는 게 일단 최우선이니까 그 두 개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뿅 하고 나와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수평 공간을 집어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D램을 칩 위로 이렇게 쏙 올려버려 가지고 수직 공간을 약간 쓰면서 수평 공간을 확 아끼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M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칩 자체의 이 열발산이 훨씬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A12X나 뭐 이런 칩들도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패키지 안에 D램을 옆에다가 따로 이제 심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열도 개선하고 레인도 더 많이 깔고 그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 M1 칩이 실제로는 어떻게 실장돼 있냐면 요 CPU 다이 부분에는 알루미늄으로 흔히 우리가 인텔 CPU나 AMD CPU 보면 그 위에 알루미늄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원래 이제 걔도 히트 스프레더라는 건데 걔를 이렇게 똑 뜯어내면 그 밑에 진짜 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AP 방금 말씀드렸던 CPU, GPU, I/O, 뉴럴 엔진 요런 거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알루미늄 히트 스프레더가 쏙 하고 올라와 있고 그 바로 옆쪽으로 D램이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요런 식으로 D램이 그 CPU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폰에서는 어색한 일이 아니죠. 폰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엔 옛날부터 그랬는데 사실 PC에서는 이게 어색한 일이거든요.
보통은 따로 그렇죠. 보통은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소켓 소켓을 꽂아야 되니까 좀 떨어져 있었죠. 예, 보통은 이제 PC는 DIMM이라는 그 슬롯을 통해서 램을 증설할 수도 있게 만들고, 만약에 증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납땜돼 있는 램 같은 경우에도 CPU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굳이 CPU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표준 프로토콜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납땜해서 이제 공간을 아끼는 거지. 예. 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꾼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아예 애플이 CPU부터 해가지고 다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요 램을 갖다가 이제 모바일 기기처럼 CPU 옆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어차피 납땜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유저가 직접 확장을 해야 되면 요런 식의 접근이 불가능한데, 애플은 어차피 납땜할 거잖아요. 어차피 납땜할 건데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이제 요렇게 하면 좋은 점이, 그 CPU랑 메모리가 가까이 붙으면 그 사이 거리가 물리적으로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버스 드라이빙을 할 때 추가적으로 전력 소모가 있는데 그 전력을 소모할 이유가 없어져요.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는 거는 발열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제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클럭 같은 거를. 클럭을 더 올려서 대역폭을 늘리고 레이턴시를 줄이고 이런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요게 혹시나 비표준 메모리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GDDR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픽 GPU 쪽에 쓰는 거죠? 예. 예, 맞아요. GPU에 쓰는 메모리인데, GPU가 사실 이거 똑같은 접근 방식을 쓴 거예요. 우리가 VRAM을 갖다가 꼽아서 늘리지는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VRAM은 보통 이제 그 전체 PCB 안에 딱딱딱 다 납땜돼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이제 그 DIMM처럼 이렇게 스왑해야 되는 스왑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표준들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어떤 거냐면, 뭐 기존 DDR3 기반으로 이제 IO 레인 수를 더 깔고, 그리고 그 IO를 훨씬 더 높은 클럭으로 동작시켜서 대역폭을 확 넓혀놓은 그런 존재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거 GDDR이 만들어졌을 때는 JEDEC이라고 그 메모리 관련해서 표준 관리하는 단체의 표준이 아니었다가, 요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GDDR도 표준으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사실 엔비디아가 쓰는 최신 칩에 들어가는 GDDR6X 같은 경우에는 아직 JEDEC 표준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 그 사용자가 램을 여기서 사서 끼고 해야 되면 그 JEDEC 표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한 회사가 이런 식으로 그 PCB 안에 뭐 CPU도 받고 램도 받고 아니면 GPU도 받고 램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표준을 지킬 필요가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애플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서 뭐 영세하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이런 걸 디자인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규모가 좀 이미 거기서 범주가 돼.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D램 만드는 데다가 커스텀으로 IO 핀 개수 늘려주고 요거 이렇게 하는 칩을 만들어 줘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규모가 담보가 안 되면 그 칩을 굉장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혹은 이제 뭐 진짜 상품화 불가능한 가격에 받아와야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런 접근, 뭐 JEDEC 표준이 있으면 여전히 좋은데, 뭐 JEDEC 표준에 GDDR5 칩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라면, 뭐 엔비디아도 그런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만드는 데다가 IO 개수를 표준보다도 뭐 이렇게 더 늘리고 요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요번에 그런 내용들이 바뀌었나 했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상당히 높은 클럭의 메모리를 써가지고 메모리 대역폭이랑 레이턴시를 좀 이득을 본 것 같고, 사진상을 보니까 이제 램 모듈이 2개로 보이던데, 예, 그러면 하나에 8GB라는 건가요? 이제 사진상으로 봤을 때?
예, 뭐 그 16GB 컨피규어를 하면 하나당 8GB가 되겠죠? 와, 그런 게 있었군요. 64GB 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가비트,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거기에 그러면 그 뉴럴코어는 뭐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아시나요? 그럼 뭐 쿠다코어 같은 건가요? 걔도? 쿠다코어 같은 거는 이제 애플이 말하는 GPU로 봐야 되고요. 이제 GPU는 8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GPU가 쿠다코어에 해당하는 그 GPU 안에 있는 코어 하나하나가 쿠다코어에 매칭되는 거라고 봐야 되고, 뉴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안에 텐서코어라는 게 있어요. 엔비디아 최신 칩들에 텐서, 보면 걔가 텐서코어가 그 있는데 행렬하는 애죠. 예. 예,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요런 게 대단히 네네. 발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파고가 대표적인 예시고 이제 근데 그거 내부에 생긴 걸 보면 신경망을 모사하는 건데 그 신경망을 모사하는 그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연산을 최적화하면 행렬 연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지, 행렬 행렬 곱하고 더하는 거라고 예, 하더라고요. 맞아요. 행렬 곱 플러스 더하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인풋과 웨이트를 곱하고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하는 요런 연산이 되는데 그 연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하드웨어 회로를 만드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CPU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물론 CPU가, 이제 그렇다면은 느려 터지겠죠. 그건 한 사이클 CPU가, 하나씩 맞아요. 가장 범용적인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GPU나 NPU가 할 수 있는 건 CPU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CPU가 할 수 있는 걸 GPU나 NPU는 못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CPU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그 범용성 때문에 느린 거고 GPU 같은 경우에는 CPU가 하는 거를 못하는 게 있지만 자기가 잘하는 거는 CPU보다 훨씬 잘하는 거죠. 사실 요런 행렬 연산, 딥러닝이나 요런 행렬 연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GPU에서 다 돌았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발전을 하고 요게 이걸로 이렇게 더 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이제 GPU보다도 더 특화된 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GPU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관계가 똑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뉴럴 엔진이 할 수 있는 일은 GPU가 할 수 있지만 뉴럴 엔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GPU가 할 수 있지만 거꾸로 GPU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뉴럴 엔진이 못하는 일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정말로 딱 그 행렬 곱, 행렬 덧셈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단위 변환 정도까지를 할 수 있는 그냥 정말 특수화된 하드웨어 회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그 용어를 쓰자면 텐서코어랑 비슷한 거 제가 텐서코어 물어보려다가 쿠다코어라고 물어봤는데 쿠다코어라고 말씀하셨구나.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런 NPU가 맥에 처음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사실 고무적인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사실 엔비디아 최신 뭐 2080 요런 거를 뭐 2060 요런 2060 뭐 3060 이런 거를 모바일에 집어넣는 칩이 나오면 물론 거기도 이제 텐서코어가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애플이 자체적으로 그 텐서코어까지 포함해서 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애플만 한 게 아니라 삼성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근 맞아요. NPU를 넣죠. 예. NPU를 넣었는데 그걸 ISP랑 결합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칩을 보니까. 예. ISP도 사실 그 특화된 회로의 좋은 예시죠.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에 특화된 이제 회로를 만들어서 CPU도 똑같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수 있지만 ISP는 그거를 훨씬 빨리 하고 대신 그 일밖에 못 하는 거죠. 뭔가 되게 이제 뭐 어디까지 했죠 우리? M1 개론을 했습니다. 이제 M1이 대충 이런 거다. M1은 A14X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뭐 이런 느낌. 예.
그럼 거의 다 했죠. 그 M1에 있는 CPU, GPU 얘기했고, DRAM 얘기했고, NPU 얘기했고, 뭐 캐시는 여기서 얘기할 거 아니니까. 뭐 캐시까지 얘기하면 진짜 오늘 한 4시간 강의될 수도 있죠. 이거는 개발자분들은 알아서 찾아보시고 우리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만한 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유니파이드 메모리. 통합 예, 근데 메모리부터 이제- 얘기하죠. 예. 통합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그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1 칩이 구조적으로 A14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A12Z 같은 칩도 그러니까 CPU 코어의 구성만 다를 뿐이지 A12Z보다 이제 두세 대 더 앞선 코어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지금 A14X 아니면 M1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코어의 구성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스킴 자체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뭐야 그럼 별 특별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 칩, 스마트패드에 들어가는 칩을 맥에 넣은 건데 뭐 별 특별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PC 구조가 안 바뀐 지 오래됐어요. 오히려 이제 스마트패드에서 쓰는 이런 구조를 PC로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PC에서 할 수 없었던 아니면 기존의 PC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세계가 열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칩을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칩을 맥에 넣은 거네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아이패드에 넣은 칩을 맥에 넣어서 지금까지 요 맥에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인 아키텍처를 일신했다. 오히려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의 제일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직역하면 통합 메모리라고 하면 되나요? 네, 아마 그렇죠. 보통 통합된 그렇게 메모리? 번역을 예. 하더라고요. 예. 이게 유니파이드 메모리가 원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VRAM이라는 걸 우리가 따로 잡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뭐, 예, 외장 GPU가 있으면 그 외장 GPU는 VRAM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인텔 감속기를 쓰면은 그냥 예, 램을 메인- 써도 이제 아예 할당되고 거기 그 영역은 CPU에서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상화를 하는 건데 이제 가상화가 아니라 추상화라고 하는 게 맞지. 예. 추상화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거를 별도의 장치로 보고 이제 그 메모리 공간을 사실 메모리 공간이라는 거는 진짜로 그 하드웨어적인 개념으로 보면 진짜 이 선이랑 이 선이 만나는 지점이 그 셀이고 그 셀에 저장된 정보를 읽고 막 이런 식으로 로우 레벨로 가면 굉장히 로우한 거고 이제 운영 체제에서는 그 있는 메모리를 갖다가 자기가 그 셀 하나하나에 주소를 붙여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셀 하나하나에 주소를 붙일 수도 있고 4KB 단위로 주소를 붙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시스템에서 그 관리를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같은 메모리 공간이라도 다른 메모리 공간처럼 다뤄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메모리라도 시스템이 그걸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도 있죠.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유니파이드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CPU랑 GPU 뭐 이제 사실 GPU만 그런 건 아니고 뭐 NPU 포함해서 이제 요 M1에 있는 모든 칩이 통합된 메모리 공간 하나의 가상화된 메모리 공간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왜 좋냐면 원래 GPU한테 연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CPU가 먼저 GPU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CPU가 GPU한테 명령을 내리기 전에 GPU가 연산을 이게 이제 메모리는 책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상 위에 뭐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를 보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CPU의 책상은 램, 메인 메모리. CPU의 책상은 메인 메모리가 되는 거고 GPU의 책상은 비디오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책상이 다르니까 CPU가 GPU한테 일을 시키려면 일단 먼저 자기 책상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GPU 책상에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GPU한테 야, 너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 GPU가 자기 책상에 있는 걸 보고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이 끝났으면 그 답을 다시 CPU 책상에 갖다 줘야 돼요. 요게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인 이제 GPU와 CPU가 일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사실 이렇게 됐던 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지금까지는 GPU랑 CPU를 보통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CPU는 이제 인텔, AMD,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 ATI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고, ATI, 예. 그렇죠. 근데 이제 AMD가 예, 맞아요. AMD가 사실은 ATI를 인수했잖아요. 그걸 예. 하면서 AMD가 사실 그때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AMD가 ATI를 그냥 뜬금없이 인수한 게 아니라 요런 걸 해보려고 인수를 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사실 CPU랑 GPU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GPU가 이제 보조 연산 장치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는 CPU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CPU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AMD가 보니까 GPU가 잘할 수 있는 일을 GPU한테 주고 CPU가 잘할 수 있는 일을 CPU한테 주고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이걸 AMD만 생각한 건 아니고 AMD가 이제 그거를 실현화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 그 회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왔었죠. AMD 그때 청사진은 AMD CPU와 ATI GPU가 통합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정말로 그 CPU가 잘할 수 있는 일, GPU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분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 실패를 했는데, 지금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GPU 사용하는 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메모리를 서로 복사하는 이 오버헤드예요. 그러니까 사실 메모리를 복사하는 건 오버헤드란 말이에요. 거기 뭐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데이터를 갖다가 복사를 하고 얘가 그걸 기반으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똑같은 결과를 갖다가 다시 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요 복사는 내용 그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없어도 중복이죠? 되는 행위잖아요. 예, 중복된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요 오버헤드가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였죠? 뭐 제가 본 영상 중에 그 이제 IBM 쪽 영상이었는데, 이제 그 머신러닝 설명을 하면서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 뭐 GPU에 이제 CPU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이거 GPU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자료가 충분히 엄청나게 큰 작업이 아니면은 그 병목 때문에 오히려 CPU가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정확히 그 말씀이 맞는데, 사실 이게 GPGPU가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A13부터 뉴럴 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CPU에 그 머신러닝 전용 그 인스트럭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도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이유랑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요로 옮기고 정말 데이터가 엄청나게 충분히 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PU가 연산했을 때 뭐 10분 걸리고 NPU가 연산했을 때 1분 걸리고 데이터 복사에 10초가 걸린다. 이러면 당연히 NPU를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해서 뭐 GPU든 NPU든 뭐 그걸 전용 연산 장치를 쓰면 되는데, 반대로 말해서 뭐 CPU에서 1초 근데 복사하는데 1초, GPU에서 하면 뭐 0.5초 뭐 요런 작업이 있다 그러면 CPU에서 그냥 하면 1초인데 GPU로 복사를 해버리면 1.5초가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요런 작업들이 있어서 사실 거기다가 우리가 GPU로 가속을 하면 CPU보다 조금 더 빠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많이 더 빨라지길 바라거든요. 조금 더 빨라진다 그러면 진짜 막 눈곱만큼 빨라진다 그러면 코딩하기 어려운데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쓰는 앱들은 전부 다 개발자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개발자들 입장에서 GPGPU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걸림돌이 됐던 게 요 오버헤드였어요. GPU 코딩 하려면 뭐 새로 배워야 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했는데 오히려 했더니 뭐 CPU보다 더 느린 경우도 있고 뭐 CPU랑 비슷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빨라져도 조금밖에 안 빨라지더라. 그러면 이제 머리가 박혀있는 개발자나 머리가 박혀있는 개발사라면 GPGPU를 안 쓰겠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GPGPU가 보급이 제대로 안 됐던 거고, 근데 사실 이런 그 통합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미 구현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현이 된 걸 사용하려면 이제 거기에 맞게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통합 메모리 구현이 내장 메모리 뭐 이런 데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쿠도군님께서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고 왜 또 이제 내가 개발자시죠? 아닌데 안 한 지 좀 되신 걸로 압니다. 많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뭐 하나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통합 메모리를 써서 뭐 할 수 있어. 근데 통합 메모리를 써서 기껏 쓸 수 있는 GPU가 인텔 그래픽 감속기다. 그 개발을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GPGPU를 열심히 써보려고 했더니 통합 메모리가 아니야. 거기는 또 이제 그 진짜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랑은 통합 메모리가 안 잡혀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요 통합 메모리 개념이 이제 사실 이상적인 그런 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제 애플이 제 생각에는 요거를 깨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운영체제가 그 개념을 적극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텔, 이제 더 이상 CPU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인텔이 아닌데 어쨌든 뭐 전통적으로 CPU에서는 인텔, GPU는 엔비디아,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요 세 회사가 진짜 3인 2인 삼각? 2인 삼각은 2명이잖아. 3인 삼각, 3인 하나 둘 셋 넷 3인 사각이구나. 3인 사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2인 삼각만 해도 엿 같은데 3인 사각을 하면 그게 뭐 잘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게 뭐 이런 기가 막힌 구상이 있단다 하면 제 이상한 소리 해 뭐 이런 정도로 치부됐는데 정말로 이제 성능이 중요한 그 일부 필드에서 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작업하시고 영상 작업하시고 이런 그 컴퓨터로 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본인이 직접 개발자고 직접 개발을 해서 뭐 과학 연구를 한다. 요런 경우에는 요런 걸 썼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이제 남이 개발한 걸 써서 뭐 컴퓨팅 파워를 쓴다. 뭐 요런 직종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거의 혜택을 못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이 이거를 바꾼 거는 CPU를 애플이 만들고 GPU를 애플이 만들고 그리고 그 CPU와 GPU의 성능을 최저선을 애플이 보장해 주잖아요. 이게 인텔 그래픽 감속기 수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장을 해 주는 거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macOS나 iOS 같은 데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애플이 당연히 다 틀어주고 있으니까 외부로 공개된 API의 구현체는 애플이 내부에서 만드는 거라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요 UMA를 충분히 유니파이드 메모리 개념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이번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번에 M1 칩에서. 예.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새 제품 다 일단은 8기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기가가 옵션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16기가가 과연, 요즘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여전히 일반 사람, 이제 특히 이제 맥북 에어 같은 경우를 이제 사는 사람들이라면, 8기가 16기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8기가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좀 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다익맹이라 그래서 이제 뭐 16기가는 별로 충분하지 않지 않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나온 세 가지 제품이 다 전문가용 제품은 아니라는 사실은 뭐 맥북 프로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거를 차치를 하고 과연 16기가가 그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램의 16기가랑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어떤 면에서? 뭐 일단 그냥 사실 메모리 소요 자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16GB가 필요한 작업을 했으면 애플 M1 칩이 들어간 애플 실리콘 맥에서도 16기가가 필요하실 거고, 옛날에 만약에 램 32기가를 요구하는 작업을 하셨다면 애플 실리콘 맥에서도 32기가가 요구가 될 겁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근데 사실 지금 애플이 대체한 라인업은 맥미니 32가 필요할 거는 이제 맥미니 정도인데, 예, 맥미니 그리고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중에서 포트가 2개 있던 제품 요렇게를 대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애플은 요 제품군들에는 16GB 이상이 필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프레시를 한 것 같고, 지금 요게 16GB라고 앞으로 나오는 애플 M1 칩의 상한이 16GB일 거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뭐 그런 지금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6기가가 한계다? 라는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칩 두 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16기가가 한계일 수도 있죠. 128GB 칩이 있긴 한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있어요? 기가비트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64는 들어는 봤는데 지금 보면 확실히 있나 보죠? 있으니까 만들어낸 것 같고. 있나 봐요. 128기가비트도. 뭐 그럼 기술적으로도 더 크게 갈 수 있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들어간 거는 이제 애플이 아마 16기가면 충분할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사실 이제 지금은 M1 칩이니까 뭐 앞으로 나올 M1X가 됐든 M2가 됐든 가면서 이제 맥북 프로 14인치, 맥북 프로 16인치, 이제 사실 여기부터가 진짜 맥북 프로인 거겠죠. 이번에 사실 여기에다가 맥북 프로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의도적인 것 같고, 애플이 뭐 일단은 성능상으로는 예. 뭐 그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 예, 성능상으로 우리가 쌉싸먹을 테니까. 예, 프로 성능까지 이제 잡아먹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맥북 프로 13인치를 얘로 리프레시를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이제 애플이 프로, 진짜 프로는 요 M1보다도 성능이 훨씬 높을 거니까,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뭐 64GB 정도까지 충분히 확장 가능하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M1X쯤 되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약간 뭐라 그래, 아예 고효율 코어를 쳐내고 그냥, 그건 데스크톱에서만 할 수 있겠다. 그냥 그건 배터리가 나가리 되겠죠? 뭐 데스크톱은 배터리 필요 없. 그러니까 그건 조금 말이 잘못되겠는데, 아마 M1X, 그러니까 뭐 이런 맥북 프로용 M1X가 되면은 아마 이제 고효율 코어는 유지를 하되 고성능 코어에 코어를 더 박아버린다든지. 예, 개수가 당연히 더 늘겠죠. 지금 4개인데 이제 그게 8개가 될 수도 있고 12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아이맥하고 맥 프로는 그냥 고효율 코어 필요 없이 그냥 다 고성능으로 때려 박아버리든지. 근데 사실 고효율 코어가 전체 다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높아서
제 그냥 생각에는 빼는 게 귀찮아서? 예, 그런 높은 급 애들도 고효율 코어를 굳이 빼진 않을 것 같아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고효율 코어가 뒀을 때 이제 그런 애들도 그 맥이 잠자기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실 고성능 코어보다는 고효율 코어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말 그대로 애플이 이제 환경에 그래서 이제 언핸드텍에서 보면은 이제 고효율 코어가 고성능의 반도 안 되거든요. 예, 그죠? 사이즈가. 예, 맞아요. 그 고효율 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다이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고효율 코어를 굳이 빼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고성능 코어의 수를 확 늘려서 이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겠죠. 아마도. 그래서 만약에 쿠독은 말씀대로 고효율 코어를 다 쳐내도 고성능 코어 하나 겨우 들어가겠네요. 지금 그 언핸드텍 분석 따르면 이제 만약에 더 넣으려면 다이 사이즈를 키우겠죠, 아마 다른 버전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뭐 다이 사이즈를 당연히 키워서 다른 칩을 예. 만들어야죠. 뭐 근데 사실 고효율 코어를 쳐낸다는 것 자체가 아예 새로운 다이를 만든다는 얘기니까.